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안과의 주진호입니다. 2025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루시는 일들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는 비욘디 라이브 방송 한 4번 정도 진행했었는데 황반 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이제 인공 눈물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안저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안과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비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문증은 왜 생기는지, 비문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문증이 진행되면 어떠한 병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제가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Q&A 시간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는 날파리가 보여있는 증상에 대해서 비문증에서부터 망막 박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비문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문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이제 환자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사진처럼 하늘에 검은색 날파리나 거미줄, 검은 실타래, 아니면 심한 경우에 먹구름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저는 다 비문증이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비문증이 왜 생기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안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망막을 통해서 빛의 신호가 전달되면 이를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게 되면서 머리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리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리체라고 하는 것은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리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비문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 이제 정상적인 시야에서는 우리가 빛이 들어왔었을 때 눈 안에 유리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정상 시야를 볼 수가 있겠지만 유리체에 부유물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이제 망막 표면에 그림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시야가 방해돼서 다음 그림처럼 비문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리체란 무엇일까요? 유리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젤처럼 생긴 충전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유리체는 98%의 물과 2%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명한 유리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리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노화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액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젤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게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눈 안에 계란 흰자 같은 게 들어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란 흰자도 오래 두게 되면 그게 젤이 약간 물로 변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0이 이후가 지난 이후에는 젤이 감소하게 되면서 액체가 증가하게 되고 80, 90세 되는 경우에는 유리체의 절반 이상의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에서도 비문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근시가 있는 눈에서는 노화와는 무관하게 액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비문증이 조금 더 빨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리체의 섬유가 딱딱해지는 경화나 아니면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유리체가 붕괴가 되면 또 노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근시나 염증,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유리체의 붕괴가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눈 안의 유리체는 망막과 접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접착력이 약해지면서 또 비문증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문증이 발생하는 우리 그 기전을 보면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유리체는 망막과 붙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 것은 유리체 후반부가 후국부에 있는 쪽 유리체가 망막과 분리가 되면서 이제 떠다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해하기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도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과 검사에서 빛 간섭 단층과 같은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망막에서부터 유리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도 유리체가 원래는 이 안구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리체 박리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비문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바이스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환자분들이 봤을 때 동그란 물체가 이렇게 떠다닌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눈 안에는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두 위에는 시신경 유두 위에는 유리체가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유리체 박리가 생기게 되면 다음 그림과처럼 그 동그란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서 큰 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부유물들이 떠다니면서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걸 바이스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후유리체 박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환자분들 경우에서는 이제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눈을 움직일 때마다 같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후유리체 박리의 발생은 50세 이상에서는 약 53%에서, 그리고 66세에서 86세 사이에서는 약 3분의 2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로 인해서 비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후유리체 박리 중에서도 증상이 있는 후유리체 박리를 이제 비문증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환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비문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뭐가 떠다니는 게 보이고 그게 신경이 쓰이고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안을 들여다 보았었을 때 망막이 뭐 파열된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박리된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유리체 출혈 같은 것들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시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것은 보였다가 또 어느 순간 안 보였다가 다시 또 보였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시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적응하시면서 지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보이시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후유리체 박리뿐만 있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후유리체 박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망막에 열공, 구멍이 나거나 망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황반의 원공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문증 있는 환자분들의 진료를 보다 보면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체가 처음에는 망막과 잘 붙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노화에 의해서 접착력이 떨어지면서 망막과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견인이 되면서 망막이 찢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망막이 찢어지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망막의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유리체가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망막을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망막의 열공이나 찢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방치하게 되면 이런 망막의 구멍이 더 커지고 그 구멍에 이제 액화된 유리체가 들어가면서 망막 박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망막 박리는 망막이 떨어짐으로써 시력에 저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막 박리를 진행하지 않도록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열공이나 찢김이 있는 경우에는 약 2에서 18% 정도의 확률로 망막 박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간 약 0.009%에서 0.002%, 약 10만 명당 9명에서 20명 정도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사진을 보면 안저사진상에서 이렇게 망막에 구멍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유리체가 당겨지면서 망막의 조직이 뜯겨져 나간 덮개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막 열공이나 찢김에 대해서는 레이저 치료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하는 이유는 구멍이 난 이 열공이 더 커지지 않고 옆으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해서 망막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뭐 비문증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비문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호전되는 것이지 이 레이저 치료 비문증이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막 박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망막에 찢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같이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 치료가 잘 돼서 망막 박리로 진행되지 않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 황반 쪽에 이제 후유리체 박리의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유리체 황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황반은 평평해야 되는데 보시 사진처럼 유리체가 황반을 이제 견인하는 과정에서 의해서 이런 식으로 황반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황반 원공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사진에서는 황반 원공이 발생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황반은 이렇게 평평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만 비정상적인 후유리체 박리로 인해서 덮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황반부 조직이 결손이 발생하면서 황반 원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심 시력이 심하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망막 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막 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망막 색소 상피에서 우리가 신경 감각 망막이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열공성 망막 박리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에 열공이 생기면서 그 구멍이 점점 넓어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유리체가 들어가게 되면서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보이시는 증상은 다음 그림처럼 이제 수많은 비문증이 있는 것과 동시에 특정 시야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져서 보인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 사진을 보면 망막이 찢어진 곳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개의 망막 열공이 발생하였는데 이게 방치되는 결과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망막 박리가 발생한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공성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망막이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찢어진 부위로 망막 유리체가 견인이 돼서 열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파열된 부위를 통해서 이제 감각 신경의 아래로 아까 말씀드렸던 노화로 인해 액화된 유리체가 이동하는 경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열공성 망막 박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망막 박리의 위험 인자로는 외상이 있고 그리고 근시가 있고 이전의 안구 수술, 그 유전성 유리체 망막병증, 그리고 안구 내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인데 과거에는 이제 권투 선수에서 아무래도 눈에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망막 박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서도 망막 박리가 잘 생기는데 근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의 크기가 커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눈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안구가 길어졌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눈의 흰자는 섬유질이 많아서 잘 늘어나는 반면에 그 안에 붙어 있는 망막은 이제 신경층이다 보니까 잘 늘어나지 못하고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리체가 떨어지는 어떤 스트레스에 좀 약해지기 때문에 망막에 이제 열공이나 찢김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안구 수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사실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망막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수술 기법이 지금과는 좀 좋지 못해서 과거는 그냥 수정체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드러내는 적출법을 사용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리체가 당겨지면서 망막을 찢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망막 박리가 생기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성 이제 유리체 망막병증 중에 스티클러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런 병 같은 것들은 이제 유리체가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유리체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망막과 잘 분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망막을 잡아 당기면서 망막 박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내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포도막염 같은 질환이 생겼었을 때 망막 박리가 조금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막 박리가 생겼었을 때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눈 바깥에서 이제 구멍을 찾아서 이제 스폰지를 눌러서 우리가 구멍을 메꾸는 공막 돌룡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눈 안으로 들어가서 견인 있는 유리체를 제거하고 안에 있는 물을 빼내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술 방법은 환자분의 어떤 이제 눈 상태 아니면 환자분의 나이
이런 것 아니 백내장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첫 번째 시켜드릴 공막 돌룡술은 이 수술이 개발된 지는 이미 한 70년 정도가 넘은 수술이고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술 방법은 다음 그림처럼 이제 눈 안에 열공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눈 바깥에서 눈 안을 들여다보면서 적절한 위치를 찾은 이후에 다음 그림처럼 스폰지를 이제 그 위에 대서 이제 구멍을 막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이제 스폰지로 아무래도 이제 망막을 누르기 때문에 유리체의 견인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젊은 환자에서는 저는 이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유리체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그에 따라오는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백내장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막 돌룡술을 통해서 이제 백내장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망막 박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이제 열공이 아닌 이제 망막이 찢어진 상태에서도 다음 그림처럼 스펀지를 잘 위치하게 되면 망막의 박리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수술 방법은 유리체 절제술인데 유리체 절제술은 이제 눈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가는 바늘을 3개 정도 눈에 꽂은 다음에 우리가 각막을 통해서 눈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눈 안에 떨어진 망막 박리를 해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견인이 되고 있는 유리체를 모두 절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눈 안에 이제 물을 빼내는 액체를 집어넣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액화된 유리체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구멍을 막아준 다음 마지막에 이제 실리콘이나 뭐 가스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눈 안을 이제 충전해주면서 수술을 마치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2가지 정도의 충전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리콘 오일이라고 하는 충전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스라는 충전물이 있는데 실리콘 오일의 장점은 아무래도 실리콘 자체가 잘 자기들끼리 스스로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눈 안에 들어가서 실리콘이 눈 구조를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진 망막을 잘 유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자기 스스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을 빼는 2차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는 이제 넣었었을 때 물론 팽창을 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눈 안에서 망막을 잘 유착시켜주지만 장점으로는 자기 스스로 이제 눈 안에서 흡수가 되면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2차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망막을 유착하는 힘은 실리콘 오일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한 망막 박리의 경우에는 실리콘 오일을 넣고 있고 비교적 간단한 망막 박리의 경우는 가스로서 2차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보다도 더 힘든 게 저는 환자분들께 엎드린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 이후에 엎드린 자세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안과 진료를 보면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가 위로 가게 반듯하게 엎드리거나 아니면 앉아서 엎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눈 안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나 가스는 아무래도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그 가스가 떠오르면서 이제 망막을 유착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사실 엎드려 있는 자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환자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비문증은 노화로 인해서 보통은 40대, 50대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근시가 심한 젊은 사람들에서는 20대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저검사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혹시라도 모를 망막의 열공이나 망막의 찢김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하게 되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망막 박리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명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안과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어떤 눈 상태나 아니면 나이 아니면 뭐 백내장의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2가지 수술법을 적절하게 시행한다면 분명히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질문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일단은 봄날리 엉님, 작은아빠 동원참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작은아빠님 질문이신데 저도 눈 알파리 증세로 이제 비문증 진단을 받고 정기 검진하다가 최근 2년 동안 더 이상 빛번짐 현상 등이 없어 현재는 안과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날파리 증상이 현재 상태로 유지할 시 진료는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환자분들께 제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이 비문증의 이제 코스인데 보통은 처음 발생하게 되면은 뭐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2, 3년 정도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증상이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체가 액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부유물 같은 것들이 있다가도 액화되면서 그 부유물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비문증은 큰 뭐 시력 저하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뭐 가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또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안과 가보셔서 체크해 보시고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겨울이님이신데 망막 열공이 있으면 무조건 레이저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레이저 치료 부작용 사례가 의외로 많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물리적인 압력으로 망막 열공이 생기나요? 30대인데 망막 열공 진단 받았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 그리고 또 망막 열공 레이저 치료 이후에 조심해야 할 게 있는지 관리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망막 열공이 맞다면 무조건 레이저 치료를 저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뭐 망막 열공이 있다고 무조건 망막 박리로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많게는 한 20%까지도 진행할 수 있고 망막 박리가 실제로 진단이 되시면 치료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근데 레이저는 비교적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속담에도 뭐 이제 큰 걸로 막을 걸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망막 박리가 생기기 전에 열공 레이저를 치료하시게 되면 오히려 환자분께서 덜 고민하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공이 맞다면 레이저 치료 받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망막 열공과 그 망막 주변부 변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망막에도 주변부 변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열공으로 좀 오인하거나 뭐 레이저 치료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망막 주변 변성 같은 경우는 망막 열공이나 뭐 찢김이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망막 진료를 보시고 나서 이게 열공이 맞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리적 압력으로 망막 열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그 안에는 유리체가 차 있는데 충격을 받으면 눈은 아무래도 이제 공 같은 것이다 보니까 찌그러졌다 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리체가 이제 출렁하면서 이제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눈에 충격받지 않는 것이 좋고 눈을 비비는 것도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망막 열공 레이저 치료 후에 특별히 조심하실 건 없으시고 뭐 외상이나 눈을 자주 비빈다거나 하는 것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루테인 같은 것들은 사실 크게 복용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비욘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테인은 황반 변성이 있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보조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같이 젊으시고 망막 열공에는 크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배롱나무님이신데 안과 정기 검사에서 찍는 CT는 OCT인가요? 광시증이 일주일 지속되다가 증상이 사라져 안과를 가서 오른쪽 황반 변성 초촉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복용약이나 치료 없이 6개월을 검진받기로 했는데 OCT 피폭량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비문증은 작년부터 인지돼서 계속되는 중입니다. 일단은 OCT라고 하는 것은 이제 CT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T는 컴퓨터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다양한 방향에서 찍으면서 이제 입체적인 영상을 내는 게 CT고 OCT는 이제 O가 옵티컬이거든요. 그러니까 옵티컬이라고 하는 건 광학이라는 건데 우리가 빛을 찍으면서 이제 CT와 똑같은 망막 단층 촬영을 한다는 것이 OCT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엑스레이가 전혀 투사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는 굉장히 안전한 검사 방법이고
이런 OCT 방법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찍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심장 혈관을 찍는 것도 OCT가 개발이 돼가지고 심장 혈관들도 OCT로 많이 찍고 있고, 그래서 뭐 피폭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황반변성 초촉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뭐 6개월 후 검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황반변성도 뭐 초기, 중기, 뭐 후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초기 황반변성이라고 하시면 뭐 아마 두르젠 같은 노폐물 같은 게 조금 쌓여 있는 정도일 거라서 뭐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복용량이나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체크만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시지 않을 것이라 제가 생각됩니다. 비문증은 뭐 1년 전부터 인지되셔서 계속 되는 중이신데 아마 시간이 지나시면은 아마 호전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서 이제 자몽허니 블랙티 님이신데, 비문증이 불편하지 않다면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다른 안과 질환을 유발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문증은 대개는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리체가 망막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열공이나 망막이 찢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문증이 이제 너무 계속 심하게 증가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불가사리가 있는 사진처럼 가려져 보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망막 박리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안과에서 진료를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씨솔트님이신데요. 중학교 2학년인데 양쪽 눈에 망막 열공이 생겨서 레이저 치료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망막 열공 다시 생기나요? 무조건 나중에 망막 박리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젊은 나이에도 망막 열공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시가 심한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보면 안경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핸드폰, 스마트 기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까운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다 보니까 근시가 좀 진행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는 사실은 눈 건강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시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레이저 치료가 잘 됐다면 망막 열공이 다시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에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망막 열공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신 환자분들께서는 꼭 증상이 좋아지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안과를 다니면서 6개월에서 1년씩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중에 망막 박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20% 정도에서 망막 박리가 생기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하는 경우에는 거의 1% 미만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과 진료는 정기적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바나나 님이신데, 올해 1월에 비문증, 광시증 때문에 병원 갔다가 오른쪽 망막이 찢어졌다고 해서 레이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 다니다가 비문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갔는데 오른쪽 망막에 또 구멍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시가 심하지 않은데 남들보다 망막이 얇아서 열공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망막이 얇은 건 어떻게 치료할 수 없나요? 많이 속상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망막이 얇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망막도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타고난 거라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마 망막이 좀 잘 찢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니 좀 유리체 성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게 끈적끈적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체도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유리체가 정말 그냥 많이 찐득찐득하지 않아서 망막과 잘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점도가 높아서 이쁘게 떨어지지 않고 자꾸 망막 이런 식으로 당겨가면서 망막에 구멍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력도 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꼭 치료를 보시고, 만약에 증상이 좀 심하신 것 같다고 싶으시면 꼭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파크님이신데, 후방 렌즈 삽입술 받고 비문증이 심해져서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다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후방 렌즈 삽입 수술 자체는 비문증과는 크게 관련은 없으실 텐데,
뭐 비문증이 어쨌든 검사를 봤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을 조심하셔야 되고 눈을 비비는 것, 그러니까 눈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튤립님 질문이신데 망막 열공은 레이저 치료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그런데 비문증은 사라지지 않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망막은 찢어져 있고 그 주변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해놓는 것인데 이제 그 레이저의 목적 자체는 망막이 구멍이 더 커지지 않고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목적은 열공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서 망막 박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문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도 그 유리체의 부유물 같은 것들은 날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문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레이저로 비문증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된 유리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액화가 되면서 이제 젤이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녹아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튤립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시면 조금 더 흐려지시거나 없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월드 쿠키님 질문이십니다. 비문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눈에 광시증이 나타나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찢김도 열공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광시증이 있어요. 동네 병원에서는 광시증이 계속되면 큰 병원 가로 소견서 써준 상태예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열공이 생겼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광시증은 사실 이 후유리체 박리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눈 안에 이제 붙어있던 유리체가 일정 부분 이제 망막과 분리가 되고 나면 그 유리체는 원래 붙어있던 건데 떨어지고 나니까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펄럭펄럭거리게 되는데 눈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서 유리체가 이제 유체가 둥실둥실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눈에서 느낄 때 번쩍번쩍 한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체 빛이 들어오는데 유리체가 왔다 갔다 하면 번쩍번쩍.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월드 쿠키님처럼 검사를 해보면 찢김이나 열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 광시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좋아졌다가 또 생겼다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호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강나영님이신데 고도근시가 있는 저는 작년에 왼쪽 눈의 거의 정면에 비문증 큰 것이 보여서 불편합니다. 망막 검사 이상이 없었고 오른쪽 눈에는 작은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심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노화로 인한 생리적 비문증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왼쪽 눈의 정면에 있는 큰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스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경 유두에 붙어있던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시신경 유두 위에는 유리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동그란 구멍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일 텐데 보통은 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체 수술이라고 그래서 눈 안에 유리체를 다 제거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면 사실 크게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시야의 중앙에 들어있으면 시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망막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오른쪽에 작은 것이 보이는데 그게 심해질까봐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게 또 실제로 심해지지 않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경과를 좀 보시고 노화로 인한 생리적 비문증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공주님이신데 망막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습관이 있을까요? 눈을 자주 비비는 편인데 주의해야 할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것은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눈을 비비면서 눈이 이제 쭈그러졌다 펴지면서 유리체 안에서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변동은 유리체의 어떤 이제 박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자주 비비는 것은 좋지 않고 눈을 간지러서 비비는 경우에는 뭐 찬물로 세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안약을 점안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망막은 이제 빛을 인지하는 이제 시신경 세포들이기 때문에 강한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햇빛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고
이제 야외에 나가실 때 햇빛이 강한 날에는 이제 모자를 써서 좀 가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껴서 눈을 좀 보호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신다면 비타민 A 같은 것들이 이제 망막 세포에는 좋기 때문에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것들은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A와 C와 E가 포함된 이런 종합 비타민 같은 걸 복용하시는 것은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추러스님이신데요. 안과에서 정밀 검사했는데 구멍이 하나 있다 해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1년마다 안과를 방문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한번 망막 열공이 생기면 재발이 쉬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재발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구멍이 새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저는 검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래도 망막에 구멍이 나면 망막에서는 이제 망막 상피세포라는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세포들이 나오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망막 점막이라고 해서 또 염증성 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안구에 망막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망막 열공자 재발 자체는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잘 됐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 망막 열공의 위험성이 높아질까요? 라고 이제 오늘 뭐먹지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라식 라섹이 망막 열공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근시가 있는 눈이다 보니까 망막이 더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을 할 때 이제 저는 근시가 있는 분들이나 뭐 망막 열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수술하고 한 달 정도 후에 한번 망막 검사를 받아보시기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수술 전에 물론 검사를 하지만 그 위에 또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문증에 좋은 영양제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같이 질문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를 보다 보면 파인애플이 뭐 좋다라는 그런 이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어떤 이제 뭐 증거로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걸까를 찾아보니까 이제 대만 쪽에 있는 이제 안과 연구진 쪽에서 연구를 한 것을 보면 그 파인애플에 있는 뭐 성분들 중에서 어떤 이제 단백질 분해에 좋은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비문증을 좀 좋게 해주더라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파인애플을 좀 먹었더니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별 차이 없었다 오히려 혈당만 올랐다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뭐 환자분께 맞는 게 있는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뭐 파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영양제들도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좀 복용하셔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참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증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호전된 정도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비문증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특별한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문증 자체만으로는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호전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망막 수술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장비도 좋아졌고 수술 기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비문증을 또 적극적으로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망막을 수술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문증의 정도와 어떤 망막 상태들을 고려해서 치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님 질문이신데 라식이나 라섹하는 경우 장기간 지났었을 때 이제 안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라식 라섹을 하더라도 뭐 안과 질환이 더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라섹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아직
우리 보고상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에 나온 보고상에서도 뭐 발견된 바는 없었고 굉장히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안전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라식 때문에 그런 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근시는 눈이 커서 생기는 건데 눈이 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망막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수술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어흥님은 이제 비문증이 저절로 낫기도 하나고 질문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증은 시간이 지나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시면 좋아지기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혜니님 질문이신데 자고 일어나서 눈곱이 생기는 이유는 이물질 때문인가요? 당연한 것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눈곱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눈물이 말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에는 물만 아니라 점액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 점액은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풀이 눈물을 눈 표면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물이 말라버리면 점액이 뭉쳐서 눈곱이 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눈이 건조하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초록님은 천장에 있는 조명 보다가 핸드폰 보면 비문증 증상이 나타나는데 조명의 색이 달라지면 거나 온도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이제 유리체의 부유물에 의해서 그런 비문증이 보이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조명이 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짝 미인님 질문이신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라식 수술 받고 싶은데 이제 수술할 수 없다고 얘기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라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각막을 깎아가지고 이제 안경을 안 써도 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래 눈이 크다 보면 초점이 원래는 정상적인 눈이면 초점이 여기에 맺혀야 되는데 눈이 커지면 초점이 앞에 맺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안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각막을 깎음으로써 그 초점을 다시 원래대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눈이 길겠죠. 그럼 각막을 많이 깎아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각막을 많이 깎다 보면은 이제 각막이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너무 심한 경우 아니면 각막이 얇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식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님이신데 비문증이 평소에 한쪽 눈에 있었는데 양쪽 눈에 한 4-5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건지 자연스럽게 점들이 안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문증이 더 증가하는 경우에는 꼭 안과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나영 다시 질문 주셨는데 황반변성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된 건성 황반변성이 있는 70대 초반의 엄마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 권유 받으셨고 6개월이 지나서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진행되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5년 이내에 약 10에서 15%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2에서 3%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6개월이 꼭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으신다면 아마 큰 문제 되지 않으실 거고 실제로 진행이 되셨다고 하시면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가운데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진행되셨을 거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안과를 가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서연님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스마일 라식이나 프로 장비를 이용해서 라식할 때 눈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석션 같은 거 했는데 눈을 깜빡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력이 낮게 수술되었을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라식 수술을 해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천장을 보고 있으면 빨간 불이 이렇게 눈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눈을 움직이게 되면 각막을 깨끗하게 못 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돼서 이제 움직이더라도 그 레이저 기계들이 눈을 따라가게끔 기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더라도 눈을 움직이더라도 이 정도는 기계에서 최근 기계들은 잘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수술 받게 되신다면 아마 수술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수선한 일들이 많지만 또 항상 건강하시고 또 그 가정 안에 평화와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해서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